네,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 또 포퓰리즘 또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어떤 불평등, 차별, 계급주의 기본소득으로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소득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일부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24살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25만 원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다면은 매달 국민들에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0만 원씩은 줄 수 있다. 2021년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인당 30만 원이에요. 1인당.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30만 원. 저희 집에 이제 5 식구입니다. 저하고 아내 그리고 애들 셋. 각자 다 30만 원씩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150만 원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1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150만 원씩 한 가구에 받는다고 쳐봐요. 일을 안 나갈까요? 일을 안 나가고 그냥 탱자탱자 놀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집안에 4명이 산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12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120만 원의 소비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살고. 그렇죠. 마데 카슬님 말씀처럼 왜 일을 안 해? 그렇죠. 150만 원, 120만 원 받고 일을 안 합니까? 손 놓고 있습니까? 언저리 페피TV님, 저 고등학생 아들 셋인데 우리 얼마나 받나? 그러면 부부가 있다면은 여기도 150만 원이죠. 뭐 당장 준다는 건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이 공약 내세우면은 정말 큰 도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골목길, 야, 너 여기서 놀 때가 아니야. 너희 집에 가서 놀아라. 골목길, 집에 가서 놀아. 여기 네가 놀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정말 꽁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거를 뭐 저축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내수 경제 진작에는 저축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소비하게 된다면 우리 저 살만하죠.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저임금 찔끔 올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내수 경기가 진작되고 우리 경기가 살고 그렇게 해서 또 고용도 창출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내가 이 직장을 안 다니면은 결국에는 굶게 된다. 이 걱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질이란 게 사라지지. 갑질이란 게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 사용자예요. 노동자한테 막 인격적 모멸을 줘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인격적 모멸을 준다 한들 네가 그만둘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성심을 다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갑질은 사라지게 되고 노동 정의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30만 원씩 준다면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계급주의 자체가 타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욕망하는 일, 그걸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풍족하진 않지만은 여하간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에 드디어 이제 장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다들 대기업, 공기업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데 제3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굴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이 오늘의 그야말로 빅뉴스입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기본소득 개념은 초양극화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왜 국가가 돈을 줘? 돈 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복지 국가고 국민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7조 5천억인데 어디서 구할까? 토착 외구 폭파님.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갑질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혐오를 양산하는 사회도 바뀔 겁니다. 재벌 3세, 4세 이런 애들이 노동자들 자기 부를 늘려주는 이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 돈 많아. 너희는 내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얘네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지배자의 심리, 지배자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거야. 이렇게 갑질함으로써.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야 지랄하지 마라. 야 내가 네 노예냐? 이러면서 갑질하는 자본 권력자들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질이란 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혐오는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김용민의 새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네. 광고 하나 더 보고.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다면은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다네요. 네. 혐오와 관련한 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정모 선생, 서울 시립과학관장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입니다. 저분하고 저 영화 카메오 출연을 한 기억도 있는데 이분 글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글도 잘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의 관점이 너무 좋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겠습니다. 또 다른 혐오가 있다. 바로 화학에 대한 혐오다. 화학에 대한 혐오? 실제 그래요. 천연은 좋은데 화학은 나쁜 것이다. 이런 도식.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느덧 화학은 자연 또는 천연의 반대말이 됐다. 천연 염료는 좋은 것이지만 화학 염료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천연 조미료는 좋은 것이지만 화학 조미료는 건강에 해롭다. 유기농 식품은 좋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건강과 환경에 나쁘다. 그리하여 화학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화학을 혐오하는 배경에는 숫자를 따지지 않는 게으름이 숨어 있다. 2018년 11월부터 몇 달 동안 부모들이 신생아들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가 있었다. 백신 주사에서 비소가 발견된 것이다. 비소가 무엇인가? 창희빈이 먹은 사약 속 독이 아니던가. 아니 어찌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비소 주사를 맞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했다. 천연 비타민과 잠시만요. 예.
설마 없던 비소를 새로 추가하기야 했겠는가 말이다. 원래 있었다. 워낙 적은 양이어서 몰랐을 뿐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적은 양마저 검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양은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갈 안에 들어있는 정도다. 아, 그래요. 백신 주사에서 비소가 발견됐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비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특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적은 양의 비소마저 이렇게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갈에 들어있는 정도,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 인체 해가 되지 않는 수준, 그렇다는 것이죠. 이정모 관장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도 비슷하다. 달걀 값이 치솟고 동네 빵집이 문 닫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식단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수많은 양계장이 파산하고 파산한 양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 피프로닐.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몰라요. 처음 읽어봅니다. 피프로닐이라는 보통 독성 성분이 달걀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때도 숫자는 무시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나름 기준을 마련해뒀다. 이들 기준치에 따르면 성인 60kg의 성인이라면 평생 살충제 달걀을 하루 5.5개 먹어도 안전하다. 몸에서 이런 독성이 발휘되려면 하루에 246개를 먹어야 했다. 김어준 총수는 한번 식사할 때 계란을 한 판 정도 먹습니다. 그 양반이 계란은 한 판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달걀을 하나 후라이해서 준 거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달걀을 하나만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살충제 달걀 파동도 쓸데없는 그런 우리의 그 공포가 지배했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천연 비타민과 화학 비타민은 분자식이 똑같다. 세포는 두 비타민을 구분하지 못한다. 천연 비타민을 먹었다고 해서 세포가 우리 주인님 고급진 걸 드셨네, 내가 주인님의 성의에 보답해서 더 튼튼한 세포가 되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학 비타민을 먹었다고 해서 세포가 이게 뭐야 성의 없게, 나는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 다짐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한 우리가 문제였다. 서울시에서 일회용 커피잔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자 정말로 순식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60% 이상 줄었다. 그래요. 역시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예. 항상 숫자가 중요하다. 날씨만 보고서 미세먼지 농도를 짐작해서는 안 된다. 느낌만 믿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자. 예, 그래요. 우리가 혐오를 얘기할 때 말이죠. 숫자를 도외시하면서 혐오를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낸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해 주셨는데 외국인, 특히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살인 강도로서 갑자기 위해를 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와 관련해서 수치를 봐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 범죄 수가 내국인보다 많은가? 물론 강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인적인 교류,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슨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까 따져보면은 사기를 많이 쳤겠어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고등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한다면 강력 범죄겠지. 굳이 범죄를 수치를 매긴다면 당연히 강력 범죄 비중이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외국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인 범죄자 수보다도 월등히 많고 그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언어가 능숙하고 그런 상황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달리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내국인 범죄자 수가 월등히 많은 데다가 또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유형을 보게 되면 강력 범죄가 높은 거. 이걸 가지고 난민을 허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허용하면 우리 사회는 범죄 천국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리간고 이건 동의 못하겠다. 자, 동의 못하는 이유를 한번 풀어보세요. 뭘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못해서 반박하는 거 좋은데 숫자로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숫자로. 지금 이정모 관장이 얘기한 대로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숫자로. 난민은 범죄자다. 언젠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자, 좋습니다. 그거 가설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수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치로. 내가 찾아봤거든. 이 책 내면서 혐오를 혐오하다 책을 쓰면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안에 그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어. 외국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말 하지 말고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라는 얘기예요. 수치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상만 갖고 자기의 선입견만 갖고 외국인들은 난민들은 다 범죄자다.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숫자로 얘기해봐. 숫자. 내가 찾지 못했던 그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범죄자로 낙인박히고 그렇게 차별받고 홀대받고 그 상황도 같이 견주어서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막연한 인상 갖고 그냥 위험하다. 아무개는 위험하다. 이 인상에 가로막혀 가지고 거기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뭐든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나아가서 비난을 할 때에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숫자를 도외시하고 비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런 차별을 받았고 보십시오. 피난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접하셨습니다만은 그게 난민이에요. 난민. 딴 게 아니라 그게 난민입니다. 난민. 그게 난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난민의 자식입니다. 난민의 자식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세상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무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저자들은 언젠가 우리를 해칠 것이다. 이 공포 속에 사로잡히냐고요. 근거도 없이. 근거라 하면 뭐 그냥 막연한 인상이 근거가 아니라 무식과 겁을 덜어낸 숫자를 앞세운 그런 근거를 가진 근거를 가진 비판이 아니라 막연한 혐오로 왜 사람과 사람을 가르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혐오는 비단 외국인 노동자한테만 가해지는 혐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최상류층들 1%, 1%가 아니면 나머지 99%는 언제든 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어디 출신은, 어느 대학 출신은, 응?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것도 학력 수준이 낮은 아무개는 위험하다. 그리고 감정을 앞세운다. 그리고 저자들은 피해 심리가 있다.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럽니다. 그 혐오의 논리를 파괴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2개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주간. 지금은 수능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학종이 차지해가는 시대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변화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국 사태는 단순히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가시적인 대입제도 개선책만으로 피해갈 수 없다. 학종에 문제가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전형 방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더 잠재력과 창의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객관식형 국가라고 또 여기 지적하고 있네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어려운 소질과 적성을 중요한 평가 잣대로 삼는 주관식 입시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객관식형 국가, 객관식, 정시고 주관식은 수시,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종합 생활기록부 전형을 말하는 거겠죠. 학종은 시행 과정에서 학생 스펙 쌓기에 대한 부모의 노골적인 개입과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등의 부작용이 쏟아졌다. 이러니 내신은 자녀가, 비교과는 부모가 맞는 분업형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아냥을 피할 도리가 없다. 여기에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학종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정시는 어떤가? 개량화된 점수나 등급으로 매겨지므로 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소수점 이하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반교육적 실험은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미세한 차이로 대학 수학 능력 여부와 학생의 인생이 갈려서는 안 된다. 항상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지역과 고교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정시의 불공정성을 말해준다. 명문대생이 소위 지잡대생을 얕잡아보고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 고위공직과 전문직을 독점하는 학벌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대입 전형을 정시로 바꾼다 해도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객관식 문제를 내서 많이 맞히는 사람이 그동안은 잠재력이 더 있고 창의력이 더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학력고사 이후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수능 평가가 주로 대학 입시의 핵심적인 전형으로 꼽히던 시대, 그때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그 학생의 능력과 또한 진정성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여러 다른 비교과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턴 증명서라든지 그것도 상장을 받아왔다든지 표창장을 받아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부 전형에 좋은 어떤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했을 때 빛이 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잠재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임을 인증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됐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부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다양한
인적 교분이 있으면 이런 뭐 스펙이나 혹은 뭐 이런 경력 증명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진짜 이 상실감 느끼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날 한시에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시험이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학력고사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시 중에 정시가 바로 학력고사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육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후퇴하는 거예요. 예. 지구는 둥글둥글님, 수시 전형에 봉사활동하느라 공부하기 힘든 상황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흑수저에게 수시는 기회조차 없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그래요. 학종이 무슨 민주주의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고 지옥 같은 경쟁이 근본적인 문제지 입시 방식은 뭘 하든 똑같아요. 그래요. 이 칼럼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런 학벌 위주의 사회 이렇게 해서 학벌로 차별이 형성되고 계급이 형성되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입시제도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을 보고 만약에 뽑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학벌 사회를 바꾸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성만 갖고 전형을 한다. 좋은 인성을 가진 학생을 뽑는 걸로. 그러면 인성 좋게 하는 사교육이 번창할 겁니다. 인성 좋게 하는 사교육이 번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입시 구도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혁신을. 어디서 나는 웅소리인가? 시민혁명님, 교육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벽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음 칼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김영희 논설위원회 한겨레 칼럼인데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이 갈리는 지점에서 종종 정치는 여론편에 서왔다. 지금 여론이 정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이 교육 철학이 없고 비겁한 탓이라고 말하긴 쉽다.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적은 정책은 선의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정시 수시 논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수능에 더 부모의 경쟁력이 작용시킨다든지 학종 도입 후 서울대에 진학시킨 고교가 증가했다든지 하는 학종 옹호론이 교육계에 거셌다. 적어도 학교가 살아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런 온갖 통계를 들이대도 정시가 공정하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격차가 심해진 세상에서 계층까지 고려하는 형평적 공정성이 아니라 비례적 공정성이 요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형평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나 정말 무일푼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나 공정하게 경쟁하게 한다. 기회의 공정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그 공정은 바로 형평적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비례적 공정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배려하고 또 누리는 것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그 혜택의 범위를 좁히고 이런 식의 비례적 공정성의 요구가 강해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많은 국민들이 설령 정시가 확대돼서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종보다는 낫다. 정시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은 참담하지만 틀린 진단이 아니다. 자, 지금 정시 얘기하는데 유성용 1318 진학연구소장은 만일 수능이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게 나오면 당장 여론이 바뀔 것이다. 여론에 따르는 건 너무나 불안한 정책이고 학부모만 의식한 것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도 안 된다, 정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써야죠. 새로 써야죠. 학벌 타파, 학벌 타파. 이것이 시작이자 끝이어야 하는 그런 입시제도 개편안을, 입시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에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 대학을 의무 교육의 범주 안에 넣고 모든 대학을 그룹 평준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아니, 공부 더 잘해서 명문대 가는 거 그게 더 공정하지. 모든 이들을 하향 평준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님들 수준이 높으면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학이 간판이 돼버렸지. 언제? 대학이 언제? 지금 어느 대학 가면은 나의 전문성을 이만큼 키울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 길을 걸을 거야. 이게 사실은 경찰대, 육사, 공사, 해사 말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학이 간판이 돼버렸다면은 간판을 없애면 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벽을 해야죠. 개혁 대신. 입시 말고 졸업을 까다롭게 방향성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간판이 아니게 되고 또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입시 개선책입니다. 자, 우리가 공화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또 공정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사실 만사제치고 정권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 뭐 이런 입시개혁, 이것이 비단 뭐 입시정책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서열화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의 서열과 이 땅의 계급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을 고안한다면은 저는 입시 문제도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모든 신문이 일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비정규직 87만 명이 급증했는데 통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가 됐어요. 아마도 제 판단에는 하청업체 정규직 이런 거는 정규직으로 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해서 다시 통계를 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35만 명에서 50만 명. 몇 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자. 이 사람들 비록 정규직의 신분이긴 해도 이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했는데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통계 때문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된 사람이 35만에서 50만인데 지금 비정규직 총 증가수를 보니까 8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비정규직 통계를 다시 작성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된 경우를 빼더라도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가 37만에서 53만 명으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수준이에요. 오늘 조중동도 이걸 일면에 다루면서 이 정부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비정규직 양산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노동시장을 교란했던 너희들이 말이야. 여론을 오도하고 왜곡했던 너희들이 비정규직 늘어났다고 발광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최소한의 염치는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가 37만에서 53만 명인데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상시 지속적 일자리 증가, 정규직화 등이 지난 대선 주요 일자리 공약이었는데 정부 대책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과 해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에 나가면은 좋은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은 민간 부문 역시 당연히 이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판단이 있었는데, 예. 민간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재용 그리고 최태원 말로는 정규직 얼마 늘리겠다 그랬는데 실천을 안 해요. 이제 이 인간들이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겠다, 보다 많은 채용을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 계급과 차별의 문제를 없애려면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모든 개혁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는 많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유연화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 한번 보죠. 거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직장에 고용돼 가지고 4대 보험 서비스 받고 퇴직금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유재석 같은 비정규직이어야 정규직이 많아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비정규직 증가는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좋은 점이 뭐예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조직사회가 주는 압박과 또한 여러 가지 위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업무로 인해서 계약하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은 더 많이 받고. 근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어디 그러냐 이거예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싫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람을 써가지고 고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수치에 민감하기보다는요, 우리 사회 차별과 불공정한 시스템을 돌아보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차원적인 무슨 그런 대책 필요 없고요. 무슨 노동감시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노동청의 또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서 피곤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이 고민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본소득이 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민간 싱크탱크인 랩 2050이요. 제도 시행 시점과 기본소득 액수별 국민 기본소득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원이 가장 적게 드는 첫 번째 안은 2021년이면 내후년입니다.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인구 5,18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어린애들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연간 187조 원이 드는데 월
지급액이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인 월 52만 7,158원에 못 미치지만 4인 가구에겐 120만 원, 3인 가구에겐 90만 원, 2인 가구에겐 6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가계 경제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돼요. 응? 그렇잖아요. 혼자 1인 가구 하느니 같이 살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식 새끼 한둘씩 더 낳아봐요. 그러면은 사는 형편이 그만큼 나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참 이런 똥파리들이 이렇게 끼냐. 좀.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랩 2050은 로봇세처럼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목 대신에 현재 세제를 개편하고 소득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해서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 56조 2천억,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 50조 2천억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는 말처럼 엉뚱하게 새는 돈, 그리고 거치지 않는 세금 제대로 추징하고 받아낸다면 가능합니다. 못할 일 없어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2021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돈으로서 이게 뭐 개혁한다는 것이 이게 흔쾌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이 차별과 또 계급의 구조를 방치할 것입니까? 차별과 계급의 구조가 주는 공포와 위압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답이에요.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날세 디카님처럼 1세 디카님인가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내수 소비가 촉진하고 기업 매출이 증대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몇 푼 안 되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 갖고도 사회적 진통이 강한데 전 국민에게 아예 누구나 상관없이 30만 원씩 주는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지급. 이거는 기업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 좋긴 한데 아니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양상은 애초부터 이거는 도입에 신중했어야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가가 뒷감당하는 이런 기본소득. 저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섹션까지 하고요. 제가 또 오늘 수요일 날 녹화가 많습니다. 녹화 다 마치고 다시 올게요. 네. 자, 용칼 두 번째 섹션 마치겠습니다.